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까닭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는 교훈, 혁신을 이루는 순간들의 의미, 그리고 역사가 현재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선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이 책은 365일이라는 키워드로 각 날짜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쟁, 혁명 혹은 문화적 변화를 중심으로 그날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간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낭독해 드리면서 이 특유의 재치 있는 스토리텔링에 푹 빠졌는데요. 낭독으로 잘 담아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한 도서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더불어 댓글을 달아주시는 10분을 선정해서 이 그날의 세계사 책 10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날의 이야기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그날의 세계사. (1월 11일) 1851년 1월 11일 중국 남부에서 한족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킵니다. 때려잡자 만주족, 뒤집어엎자 만주족의 청나라, 다시 일으키자 한족의 나라를 외치며 그는 무려 14년 동안 중국 남부를 장악한 후에 어엿한 나라까지 만들게 됩니다. 1840년 영국과 아편전쟁으로 한판 붙은 후 크게 패한 청나라는 이후 홍수전이 일으킨 전국구의 내란으로 몰락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당시 홍수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내 형님이다란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의외로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당시 민중들에게 그 주장은 먹혀 들어갔죠. 하늘나는 서양 예수님이 동생이라는데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은 것입니다. 물론 난을 일으킨 후 3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14년 만에 진압당했지만 말이죠. (1월 14일) 926년 1월 14일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해는 백두산이 폭발해서 망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가설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백두산이 폭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폭발 당시 화산재에 불타버린 나무의 잔재를 조사해보니 백두산은 정확히 946년에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죠. 발해가 멸망한 지 20년 후에 백두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관련한 기록도 있습니다. 946년 개경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즉 백두산 폭발에 의해 발해가 멸망했다는 설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발해는 왜 멸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발해가 남긴 그들만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기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거란의 기록을 보면 발해의 모습은 다음과 같죠. 이미 수도를 도망 나오는 피난 행렬이 길고 발해의 왕이 흰 소복을 입고 나와 항복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발해는 이미 오랫동안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었고 왕이 소복을 입고 투항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돌아가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말이죠. (1월 21일)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사실 루이 16세는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프랑스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었거든요. 물론 그 노력이 아주 택도 없이 부족했었죠. 어찌 보면 루이 16세는 억울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전임자들, 특히 베르사유 궁정 등 초호화 건축물을 만들면서 나라 곳간을 거덜내기 시작한 루이 14세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못살겠다 가라옵자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 당시 왕은 루이 16세였고 최종 책임 역시 그의 몫이 된 것이죠. 참고로 그의 목을 친 단두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최종 디자인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 자기 목이 날아간 것이죠. (1월 27일) 1868년 1월 27일 근대 일본을 만든 무진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868년이 무진년이기 때문에 무진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식 발음으론 보신전쟁이라고 하죠. 일본은 1854년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을 당하죠. 이런 굴욕을 지켜보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에도 막부 정권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에도는 지금의 도쿄, 막부는 군사 정권을 말합니다. 즉 에도 막부는 도쿄를 기반으로 한 군사 정권이란 뜻이죠. 하여간 가진 건 일본의 자존심밖에 없었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결국 내전을 일으키고 능력 없는 에도 정부를 몰아내기로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무신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에도 막부는 무너지고 하급 사무라이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양식으로 근대화해버리는 에이지 유신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에이지는 당시 일본의 왕 이름이었고 유신은 헝것을 새롭게 한다, 즉 혁명이란 뜻입니다. (1월 30일) 1968년 1월 30일 베트남 전쟁의 운명을 뒤바꿀 구정공세가 실시됩니다. 베트남전이 절정에 달았던 1968년 북베트남 지도자인 호찌민은 전세를 역전시키며 미국을 꺾을 수 있는 한 방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1968년 구정 당일 남베트남 전역에서 일제히 미군과 남베트남군 시설을 전격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밀림에 숨어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위주였는데 이제는 땅속에 올라와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었죠. 결론은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구정 대공세를 미국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송출시킨 것이죠. 이기고 지고를 떠나 자기 자식들이 총 맞고 죽는 걸 생중계로 본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반전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구정공세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몰락하는 바로 한순간이 된 것이죠. (2월 19일) 1945년 2월 19일 태평양 한가운데 섬 이오지마에서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발악하는 일본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린 전투입니다. 이오지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80km 떨어진 일본의 섬입니다. 미국은 이 섬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죠. 왜냐? 미국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다이렉트로 일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의 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도 사활을 걸고 이 섬을 사수하려고 했고
미국도 총력전을 벌이며 이 섬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얼마나 악귀같이 미군을 괴롭혔는지, 이 치열하고 잔인한 전투 끝에 미군은 이런 조그마한 섬도 저렇게 죽자고 달려드는데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더 무섭게 덤벼들 것이다. 일본 상륙을 포기할까 라는 고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많죠. 대표적인 것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아버지의 깃발, 그리고 아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됩니다. (2월 24일) 1637년 2월 24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가 결국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이죠. 병원에서 하는 심전도가 아닙니다. 삼전도. 삼전도는 조선시대 서울과 남한산성을 이어주던 나루가 되죠. 조선의 27명의 왕 중 인조만큼 무능한 왕도 없었습니다. 26년의 재기간 동안 같은 혁명동지였던 이거리란 장수한테 뒤통수를 맞지 않나, 정조 병자란 두 차례의 호란을 당하지 않나, 인질로 끌려갔다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를 죽게 만들지 않나, 아들과 같이 고생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고 어린 친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 죽게 만들었죠. (2월 28일) 1947년 2월 28일 대만에서 2.28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대륙에서 넘어온 중국인들, 즉 외성인이 원래 대만 원주민인 내성인을 학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대만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그리고 대만엔 당시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였던 국민당 소속 국민당군이 대륙으로 넘어와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다시 중국의 땅이 된 대만에 중국 정부군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대륙에서 넘어온 국민당은 철저히 대만 원주민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주민 할머니 한 명이 국민당 소속 치안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에 격분한 대만 원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 시위를 벌이고 국민당군은 기관총까지 동원하는 무력 진압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3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죠. 이후 국민당이 통치한 대만에선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길 금기시됩니다. 이 비극을 그린 영화가 있죠. 바로 양주희 주연의 비정서시란 영화입니다. (3월 4일) 1942년 3월 4일 당시 싱가포르에 살던 중국계 화교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이른바 숙칭 대학살이 끝났습니다. 1937년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공한 일본은 같은 해 12월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참극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중국 화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일본은 1942년 2월 15일 기어이 당시 일본의 적국 영국이 통치하던 싱가포르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소식에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았던 싱가포르 화교들은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죠.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여놓은 일본은 최대 10만 정도였던 싱가포르 화교를 우습게 봤습니다. 또 다시 대학살극을 벌이게 된 거죠. 그렇게 무려 5만의 화교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숙칭 대학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아직까지 반일 감정이 상당합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추모비가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 있으니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3월 5일 1770년 3월 5일 미국 독립을 촉발시킨 보스턴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앞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패권을 놓고 1754년부터 63년까지 싸웠습니다. 결과는 영국의 승리가 되었죠. 그때까지 지금의 캐나다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지면서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여간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시 대서양 연안의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770년 3월 5일 보스턴 시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과 현지 주둔 영국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주민 5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하죠. 이 무력 충돌을 계기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과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 영국을 몰아낸 뒤 신생국가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3월 7일) 1336년 3월 7일 독일의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 지역을 다시 한번 점령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연합군에 패배한 독일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다고 하여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르죠. 조약의 내용을 보면 독일은 그냥 굶어 죽일 정도로 독일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독일은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군대만 가질 수 있고 특히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라인란트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933년 나치당을 통해 독일의 권력을 잡은 히틀러에게 그 베르사유 조약은 눈에 가시였던 상태였죠. 하여 슬금슬금 위반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1936년 3월 7일 라인란트 비무장지대를 재무장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죠. (3월 9일) 1945년 3월 9일 미군의 무차별적인 도쿄 대공습이 시작됐습니다. 1945년이면 이미 태평양 전제의 승패는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승리, 일본의 완패.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거부하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B-29 폭격기로 일본 수도 도쿄를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었던 미국의 커티스 리메이 장군은 도쿄의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였습니다. 도쿄 시내의 수많은 주택 안에서 군복과 무기의 기본 재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결국 사이판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29 344대는 1945년 3월 9일 저녁 10시 총 2040톤의 네이팜탄을 도쿄 상공에 불여댔습니다. 무려 2000도 이상의 화염을 일으켜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는 폭탄을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도쿄는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죠. (3월 12일) 1938년 3월 12일 나치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시켰습니다. 1933년 나치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히틀러. 그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살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정벌이라는 미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자기 고향 오스트리아를 합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닌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합병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자 1938년 3월 12일 히틀러는 나치 병력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히틀러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격렬히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이 독일로 건너가 총통이 된 후 금이 환영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광장에서 고향에 돌아온 소감을 연설한 후에 이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해 버린 것이죠. (3월 13일) 1954년 3월 13일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의 승리를 결정지은 DMB 엠프 전투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인도차이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을 잇는 긴 반도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이후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자기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결국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찌민은 1946년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무려 8년을 이끈 이 전쟁에서 베트남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끈 전투가 바로 DMB 엠프란 산악지대에서 벌인 양국 간의 전투가 되죠. 프랑스는 16,000명의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지만 베트남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참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프랑스는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었고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우리가 월남전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과의 전쟁이 됩니다. (3월 17일) 1537년 3월 17일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릴 적 아버지 없이 비천한 신분 어머니 밑에서 생고생을 하고 자랐습니다. 일찍이 가출해서 방랑생을 유지했죠. 그러다가 정말 비상한 머리로 그는 일본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일본은 무려 100년 동안 각 지역의 영주들이 내전을 벌였던 전국시대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일본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통일하자마자 바로 조선과 명나라 침공을 시작하죠. 통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기 밑에 숙이고 있는 옛 영주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맞서 싸우던 사실상 왕이었던 겁니다. 즉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내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내란을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영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 된 것이죠. 이순신 장군 등의 활약으로 일본이 패전을 당하기 직전 도요토미는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3월 19일) 1279년 3월 19일 지금의 홍콩 부근 바다에서 남송 군대와 몽골 원나라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송이 지면서 송나라를 포함한 남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남송은 송나라가 망하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왕조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이 처음으로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남송군은 애산 앞바다에서 몽골군과 처절한 해전을 펼쳤지만 전 세계를 점령한 몽골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송의 재상은 육수부란 인물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 배 위에서 겨우 8살짜리 어린 황제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순간이 남송이 멸망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전이 끝난 후 무려 10만 명의 남송군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3월 20일)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이는 곧 2차 걸프전의 시작이었죠. 1991년 아버지 조시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후세인은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석유 결제를 미달러가 아닌 유럽의 유로화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죠. 후세인은 미국의 입장에선 건드리지 말아야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석유와 미국의 달러화. 그렇게 바로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해 12월 결국 그는 생포되게 되었죠. 3년 뒤인 2006년 12월 30일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대. 당시 70세가 넘으면 사형을 면해줬던 이라크 법 때문에 후세인이 70살이 되기 전인 연말에 전격 사형을 해버린 것입니다. (3월 20일) 1927년 3월 27일 중국 공산당이 상하이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상하이는 강제 개항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결과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는 급속도로 서구화와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중국의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됐거든요. 회사가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장봉기를 시도하게 되죠. 1926년 9월 1차 시도 실패, 1927년 2월 2차 시도 실패, 그리고 대망의 1927년 3월 21일 중국 공산당은 결국 상하이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에 공산당 시민정부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패권을 두고 벌이는 본격적인 결전을 의미하죠. 여담이지만 두 세력 간의 대결은 공산당이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국민당은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가고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3월 29일) 개헌전 87년 3월 29일 중국의 한나라 황제 한무제가 사망했습니다. 한무제는 일단 실크로드의 개척자로 유명하죠. 중국 한나라가 바로 위에 있던 북방 유목민족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 서역 월주국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장건이란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출발한 것이죠. 결국 10몇 년을 헤매다 장군은 다시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장군이 돌아다닌 루트를 가만히 정리해보니 중앙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루트였던 것입니다. 이른바 실크로드가 시작된 것이죠. 한무제는 우리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기원전 108년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이 바로 이 한무제란 인물이었죠. 고조선뿐만 아니라 당시 베트남도 정복해 한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한무제는 베트남 역사에서 나쁜 독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월 30일) 1867년 3월 30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헐값에 샀습니다. 1853년까지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와 지금의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호케, 크림 반도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른바 크림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 영국 측의 간호사로 참전했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있겠네요. 하여간 러시아는 전쟁에서 박살이 났고 전쟁을 복구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캐나다 북쪽 얼음 덩어리였던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 돈으로 약 750만 달러의 헐값. 이게 왜 헐값이냐면 강남의 빌딩 하나를 살 돈으로 한반도의 7배를 산 것입니다. 당시 미국 여론은 아주 싸늘했는데 몇 년 후 알래스카에서 유종과 금강이 발견되면서 미국 여론의 분노는 웃음으로 바뀌어갔죠. (4월 5일) 1975년 4월 5일 대만 총통 장제스가 타이베이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911년 신해년 청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이른바 신해혁명. 하지만 혁명 이후 바로 중국이 공화국으로 통일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혼란을 거친 후 당시 중국의 국민당이 이끌었던 장제스에 의해 1928년에 통일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중화민국의 탄생입니다. 허나 장제스에겐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이 둘은 대륙에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면서 공화당의 승리로 끝이 났죠. 언젠가는 다시 대륙을 수복하겠다 외치며 대만섬으로 우퇴합니다. 그리고 평생 대륙 수복을 시도하다 1975년 4월 5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내 무덤은 가묘로 만들어라. 진짜 묘는 대륙을 수복한 이후 대륙에 만들어달라. 아직까지 장체스의 무덤은 대만 타이베이에 가묘로 남아있죠. (4월 10일) 1847년 4월 10일 황색 언론 혹은 찌라시라고 불리는 저질 언론을 탄생시킨 조셉 플리처가 태어났습니다. 참 언론인에게 수상하는 퓰리처상의 그 퓰리처가 맞습니다. 사실 퓰리처는 뉴욕에서 뉴욕월드라고 하는 가장 큰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윌리엄 허스트란 경쟁자가 나타나 모닝 저널이란 신문사를 차리고 퓰리처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뉴욕월드는 황색 아이란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모닝 저널이 그 만화가를 섭외해 자신의 신문사에 연재를 하게 한 것이죠. 열받은 플리처는 다른 만화가를 고용합니다. 계속해서 황색 아이를 연재한 거죠. 즉 뉴욕에 황색 아이를 동시에 연재하는 신문사가 2개 등장한 셈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극적인 저질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질 언론, 황색 언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년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번 돈을 참 언론을 위해 쓰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퓰리처상이 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도 이와 같은 반성의 의미로 노벨상을 만들지 않았나요? (4월 17일)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의 패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운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정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승리 후 일본은 청나라 대표를 시모노세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 측 협상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였고, 시모노세키는 그의 고향, 즉 가뜩이나 전쟁에서 진 청나라에 최대한 모욕 주려고 했던 것이죠. 협상단을 수도 도쿄가 아닌 대표의 고향집으로 부른 것도 모자라 거기에 있는 보거 식당으로 청나라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곳이 이토 히로부미의 단골집이었거든요. 하여간 식당에서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 이 조약은 겉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조약의 숨은 뜻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의 소유권은 일본으로 이전하겠다. (4월 22일) 1904년 4월 22일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태어났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핵 개발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고 인류 최초의 핵 실험에 성공한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 실제 핵무기 폭발이 실험됐습니다. 칠판에 공식으로만 보던 핵 군연을 눈으로 지켜본 참여 과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라고 말입니다. 다만 오펜하이머는 적극적으로 핵무기의 일본 투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거주구역에 투하하여 최대한 많은 민간을 죽이자고 주장했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만든 핵무기가 인류 최후의 무기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해서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준 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원자탄을 넘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4월 25일) 1644년 4월 25일 명나라의 황제 숭정제가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무리한 파병 등으로 국력이 갑자기 약해진 명나라.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에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농민 반란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성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지금의 자금성까지 치고 들어오게 되었죠. 승정제는 반란군이 수도 한복판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환관 한 명을 데리고 자금성 뒷산에 목을 매자기로 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이러했죠. 내가 죽으면 옷으로 얼굴을 덮어달라. 선왕대를 뵐 면목이 없다. 지금도 자금성 뒷산에 올라가면 승정제가 목을 맨 나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승정제가 자결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4월 26일)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당시 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발전소에선 특이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 비상전원이 들어오기까지 원자로가 얼마까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죠. 당연히 여러 안전조치들이 있어야 했지만 당시 공산권 특유의 성과주의에 안전조치들은 싹 다 무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자로에 이상 반응이 생겼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야 하는 냉각수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원자로가 폭발해버린 것이죠. 당연히 콘크리트로 된 원자로를 뚫고 방사능 물질은 대기로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서도 소련 정부는 사건을 은폐했죠. 그러다가 스웨덴 등 주변 국가 대기에서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했고, 소련에 의한 추궁이 이어지자 4월 28일에 돼서야 겨우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다시 한번 인류의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된 것이죠. (4월 30일) 1945년 4월 30일 나치의 히틀러가 그의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실시했다. 죽기 하루 전인 4월 29일 히틀러 부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월 30일 오후 1시 히틀러 부부는 지하 벙커에서 측근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히틀러는 주치의에게 어떻게 권총을 쏘면 즉사할 수 있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방 안에 총성이 울렸고, 측근들이 들어가 보니 부인인 에바 브라운은 청산가를 먹고 죽어 있었고,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권총을 쏴 자살한 후였죠. 죽기 전에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휘발유를 붓고 흔적도 없이 태워라. 적들이 자기 시체를 가져가 해부 조사하는 모욕을 당하기 싫다는 뜻이겠죠. 하여간 이날 히틀러가 목숨을 끊으면서 인류 역사 최악의 사륙전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5월 10일) 1857년 5월 10일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이 일어납니다. 세포이는 페르시아어로 용병이란 뜻입니다. 용병이란 간단히 말하면 돈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 가서 싸워주는 병사란 뜻이겠죠. 세포이는 주로 인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국이 벌이는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실질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엄청 넓은 인도 땅을 영국군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영국은 인도인들을 동원해서 인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영국의 대접은 점점 나빠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업무 강도는 점점 세지니 세포이의 불만은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당시 영국은 세포이들에게 신형소총을 지급해줬는데 종이로 싼 탄약 주머니를 이로 물어뜯어 총알에 부어넣는 총이었습니다. 문제는 종이가 비에 젖지 말라고 소 돼지 기름을 발랐다는 것. 그런데 인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돼지를 먹지 못하는 이슬람도교와 소를 먹지 못하는 힌두교들이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뜯은 종이가 소 돼지 기름이었다는 사실을 안 세포이들은 영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포이 항쟁이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포이 항쟁은 영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5월 26일) 1940년 5월 26일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의 운명을 가른 덩케르크 작전이 시작됩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는 전격적으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독일의 동쪽에 있는 폴란드를 박살낸 후 바로 서쪽의 프랑스로 치고 들어왔죠.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는데 서쪽으로 밀고 들어온 독일군의 진군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영국 원정군 30만 명은
졸지에 그냥 해안가에 고립되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때 2차 대전의 최대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히틀러가 도관에 든 주인 이들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잠시 진군을 멈추게 된 것이죠. 여기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너무 빨리 탱크를 몰고 진군하는 바람에 기름이 떨어져 멈춘 것, 둘째는 영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꺼려서 영국군의 후퇴를 암묵적으로 바랬던 것 등이 있습니다. 하여간 당시 영국의 처칠 총리는 고립된 30만 명을 지금의 덩케르크 해안에 직결시킨 후 영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배들을 다 동원하여 이들을 구출해내었죠. (6월 22일) 1940년 6월 22일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 프랑스를 항복시켰습니다. 2차 대전은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전격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쪽의 폴란드를 정리한 히틀러, 이제 숙적 프랑스를 손볼 차례죠. 1차 대전 때 독일은 프랑스를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그 망할 서부 전선을 넘지 못해 결국 프랑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독을 품을 히틀러는 이번엔 무조건 프랑스를 점령해야 한다는 각오로 굳세게 치고 들어갔죠. 이때 1차 대전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독일은 무적의 기갑 부대, 즉 탱크 부대가 있었다는 점이죠. 수많은 탱크를 몰고 프랑스 국경을 넘은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를 결국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6월 22일 결국 파리를 점령하고 만 것이죠. (6월 26일) 1541년 6월 26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피살됩니다. 1531년 피사로는 남미 잉카 제국에 스페인군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황금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당시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는 피사로가 데려온 스페인군이 겨우 200여 명이라는 소리에 피사로 일행을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피사로 일행은 잉카 황제를 철저한 계획하에 납치하게 된 것이죠.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황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근처 곳곳에 저격수들을 매복시키게 되었죠. 피사로 일행은 먼저 잉카 황제에게 스페인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오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잉카 황제는 건너받은 성경을 땅에 던져버리고, 여기에 격분한 피사로 일행은 저격수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황제는 곧 처형당했고 잉카 제국이 실질적으로 멸망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잉카 제국을 접수한 피사로 일행은 잉카를 더욱 나눠먹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사로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전투 끝에 죽이게 됐는데, 그 라이벌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사로를 살해해버리고 만 것이죠. (7월 1일) 1867년 7월 1일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캐나다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의 무려 45배 넓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4천만 명뿐이 안 되죠. 이 넓은 땅이 유럽과 세계사에 등장한 건 1534년 프랑스의 탐험가 지크 카르티에가 지금의 캐나다에 상륙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은 새로운 프랑스다, 뉴 프랑스라고 선을 냈죠. 당연히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카르티에는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카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턴 자기가 상륙한 동네 이름을 캐나다로 짓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나다는 현지 원주민 말로 마을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여간 캐나다의 역사는 이렇게 프랑스의 식민지로 시작을 하죠.
1754년 프랑스와 영국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한판 크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지게 되는데요.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를 이때 꿀꺽 먹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캐나다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고 바로 아랫동네 미국의 남북전쟁 동안 무기와 물자를 신나게 팔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 크게 돈이 축적되니 캐나다는 재력을 바탕으로 186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3월 4일) 1942년 3월 4일 당시 싱가포르에 살던 중국계 화교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이른바 숙칭 대학살이 끝났습니다. 1937년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공한 일본은 같은 해 12월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참극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중국 화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일본은 1942년 2월 15일 기어이 당시 일본의 적국 영국이 통치하던 싱가포르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소식에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았던 싱가포르 화교들은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죠.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여놓은 일본은 최대 10만 정도였던 싱가포르 화교를 우습게 봤습니다. 또 다시 대학살극을 벌이게 된 거죠. 그렇게 무려 5만의 화교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숙칭 대학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아직까지 반일 감정이 상당합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추모비가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 있으니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3월 5일) 1770년 3월 5일 미국 독립을 촉발시킨 보스턴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앞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패권을 놓고 1754년부터 63년까지 싸웠습니다. 결과는 영국의 승리가 되었죠. 그때까지 지금의 캐나다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지면서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여간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시 대서양 연안의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770년 3월 5일 보스턴 시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과 현지 주둔 영국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주민 5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하죠. 이 무력 충돌을 계기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과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 영국을 몰아낸 뒤 신생국가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3월 7일) 1336년 3월 7일 독일의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 지역을 다시 한번 점령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연합군에 패배한 독일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다고 하여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르죠. 조약의 내용을 보면 독일은 그냥 굶어 죽일 정도로 독일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독일은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군대만 가질 수 있고 특히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라인란트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933년 나치당을 통해 독일의 권력을 잡은 히틀러에게 그 베르사유 조약은 눈에 가시였던 상태였죠. 하여 슬금슬금 위반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1936년 3월 7일
라인란트 비무장지대를 재무장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죠. (3월 9일) 1945년 3월 9일 미군의 무차별적인 도쿄 대공습이 시작됐습니다. 1945년이면 이미 태평양 전제의 승패는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승리, 일본의 완패.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거부하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B-29 폭격기로 일본 수도 도쿄를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었던 미국의 커티스 리메이 장군은 도쿄의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였습니다. 도쿄 시내의 수많은 주택 안에서 군복과 무기의 기본 재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결국 사이판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29 344대는 1945년 3월 9일 저녁 10시 총 2040톤의 네이팜탄을 도쿄 상공에 뿌려댔습니다. 무려 2000도 이상의 화염을 일으켜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는 폭탄을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도쿄는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죠. (3월 12일) 1938년 3월 12일 나치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시켰습니다. 1933년 나치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히틀러. 그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살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정벌이라는 미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자기 고향 오스트리아를 합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닌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합병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자 1938년 3월 12일 히틀러는 나치 병력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히틀러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격렬히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이 독일로 건너가 총통이 된 후 금이 환영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광장에서 고향에 돌아온 소감을 연설한 후에 이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해 버린 것이죠. (3월 13일) 1954년 3월 13일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의 승리를 결정지은 DMB 앰프 전투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인도차이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을 잇는 긴 반도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이후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자기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결국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치민은 1946년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무려 8년을 이끈 이 전쟁에서 베트남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끈 전투가 바로 DMB 앰프란 산악지대에서 벌인 양국 간의 전투가 되죠. 프랑스는 16,000명의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지만 베트남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참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프랑스는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었고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우리가 월남전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과의 전쟁이 됩니다. (3월 17일) 1537년 3월 17일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릴 적 아버지 없이 비천한 신분 어머니 밑에서 생고생을 하고 자랐습니다. 일찍이 가출해서 방랑생활 유지했죠. 그러다가 정말 비상한 머리로 그는 일본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일본은 무려 100년 동안 각 지역의 영주들이 내전을 벌였던 전국시대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일본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통일하자마자 바로 조선과 명나라 침공을 시작하죠. 통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기 밑에 숙이고 있는 옛 영주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맞서 싸우던 사실상 왕이었던 겁니다. 즉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내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내란을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영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 된 것이죠. 이순신 장군 등의 활약으로 일본이 패전을 당하기 직전 도요토미는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3월 19일) 1279년 3월 19일 지금의 홍콩 부근 바다에서 남송 군대와 몽골 원나라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송이 지면서 송나라를 포함한 남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남송은 송나라가 망하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왕조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이 처음으로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남송군은 애산 앞바다에서 몽골군과 처절한 해전을 펼쳤지만 전 세계를 점령한 몽골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송의 재상은 육수부란 인물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 배 위에서 겨우 8살짜리 어린 황제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이 순간이 남송이 멸망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전이 끝난 후 무려 10만 명의 남송군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3월 20일)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이는 곧 2차 걸프전의 시작이었죠. 1991년 아버지 조시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후세인은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석유 결제를 미달러가 아닌 유럽의 유로화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죠. 후세인은 미국의 입장에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석유와 미국의 달러화. 그렇게 바로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해 12월 결국 그는 생포되게 되었죠. 3년 뒤인 2006년 12월 30일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마는데 당시 70세가 넘으면 사형을 면해줬던 이라크 법 때문에 후세인이 70살이 되기 전인 연말에 전격 사형을 해버린 것입니다.